어젯밤, 저는 남편의 남동생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3주기 재산 아래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역겹다고 느끼십니까? 이 글자들에서 배신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압니다. 화려한 강남의 이웃들이나 항상 도덕과 명예를 입에 달고 사는 제 자식들의 눈에 비친 저는 모범적인 과부이자 200억 원짜리 차가운 저택에 사는 살아있는 조각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젯밤 사회가 괴물이라 부르는 한 남자의 무게 아래서 그 조각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숨결이 여전히 제 곁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한강 바닥의 압류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습니다. 저는 생전 남편이 극도로 아꼈던 고급 실크 침대보 사이에 누워있지만 제 마음은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고된 노동의 냄새가 뒤엉킨 먼 어촌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몸을 살짝 돌리니 희미한 등불빛이 깊이 잠든 남자의 맨 등을 비춥니다. 그것은 고된 일을 전혀 모르는 지식인의 매끄럽고 하얀 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등은 고통의 지도입니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울퉁불퉁하고 얽히고 설킨 화상 흉터들. 살점이 보라색으로 쪼그라든 곳도 있고 늙은 고목의 뿌리처럼 딱딱하게 솟아오른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민이라 부르지만 뒤에서는 한강의 괴물 혹은 기형 짐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혐오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음탕하고 폐륜적인 여자라고 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제 두 손을 봐주십시오. 존경받는 교수이자 TV에 나와 인격과 자존심을 강의하던 남자에 의해 아껴졌던 손입니다. 죽은 제 남편의 손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저는 한 번도 그 손에서 진정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가슴속에 타오르는 갈망을 가진 살아있는 여자가 아니라 보존해야 할 귀한 골동품처럼 만졌습니다. 재미는 어떻습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짐을 나르느라 손톱이 검게 물들고 숲의 나무 껍질처럼 거칠지만 바로 그 손이 어젯밤 제 메마른 피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투박한 손가락이 제 허리를 스칠 때 저는 아픔이 아니라 진실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따뜻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의 진실 말입니다. 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집 뒤편 지하실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양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양심이란 감정이 풍족한 사람들을 위한 사치일 뿐입니다. 30년 동안 아내로서 고독 속에 말라 죽어가고 3년 동안 모범적인 과부로 살아온 여자에게 하룻밤이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평생을 성녀로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자문해봅니다. 대학 교수의 분필 잡는 손은 아내의 어깨에 올릴 때 어째서 그토록 차갑고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생선 비린내 나는 이 괴물의 손은 어째서 이토록 떨리며 존중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이들이 보면 비명을 지르며 울 얼굴인 이 일그러진 얼굴이 어째서 평생 부유하게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제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젯밤 서울 하늘에 천둥이 울려 퍼질 때 저는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은 남편이 권위 넘치지만 온기 없는 왕처럼 군림했던 바로 이 집에서 괴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시동생과 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저는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불에 타는 순간에도 저 흉터투성이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덤 같은 이 저택에 대해, 냉혈한 같은 제 자식들에 대해, 그리고 왜 60살인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이 버린 남자의 키스할 줄 아는 흉터를 만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역겹습니까? 제가 외도보다 더 역겨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미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저택은 시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평범한 노동자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입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과 얼어붙은 눈물방울처럼 늘어진 크리스털 샹들리에. 걸을 때마다 늙고 창백한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윤이 나는 나무 바닥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 집은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덤입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과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의 냉대 속에 제가 생매장당한 호화로운 무덤입니다. 부유한 과부의 아침은 소름 끼칠 정도의 정막 속에서 시작됩니다. 거실의 괴종시계 소리가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리며 마치 제 남은 인생의 초라한 시간들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되면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저는 보통 이른 아침부터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쇼호스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넓은 공간을 채우면 제가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제 아침 식사는 보통 식은 밥 한 공기에 묵은지, 그리고 차가운 물 한 잔이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12인용 긴 식탁에 저는 홀로 앉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의 의자는 텅 비어 있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고독감이 시간의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전복, 산삼, 최상급 한우 등 몸에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올까, 혹은 막내딸이 들를까 하는 희망으로 남겨둡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지만 돌아오는 것은 짧은 만남과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 뿐입니다. 대형 유통회사의 대표이사인 제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드시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들어와 제가 아버지 제단에 피운 향 냄새를 덮을 만큼 진한 고급 향수 냄새를 풍깁니다. 그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첫 마디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택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곧 상속세가 대폭 오를 텐데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우리는 국가의 막대한 돈을 뺏기게 된다고요. 그 아이는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 증식의 걸림돌로 봅니다. 차가운 돌탁자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을 때마다 제 손은 떨립니다. 그 아이는 모릅니다. 이 집이 제가 제 존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요. 서명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집에서 노숙자가 되고 며느리의 동정에 기생하는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막내딸은 젊은 시절의 저를 쏙 빼닮아 아름답고 도도합니다.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코를 막고 모든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엄마, 집에서 노인 냄새가 너무 나요. 왜 이런 낡은 물건들을 끼고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짜준 낡은 스웨터, 제 목숨처럼 아끼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유행이 지났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가 사실은 먼지로 결정화된 고독의 냄새라는 것을요. 한 번은 온기를 느끼고 싶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제 손에 늙음이라는 전염병이라도 묻어있는 것처럼 몰래 물티슈를 꺼내 닦았습니다. 그런 냉대는 매질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보수집 지키는 사람일 뿐이며 남편과 땀 흘려 일군 이 저택에서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밤마다 저는 넓은 침실에 누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방은 뜨거웠던 시절을 목격한 곳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냉정함을 견디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교수였던 남편은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주름 하나 없어야 했고 베개는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했으며 저는 자신의 의견 없이 그저 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는 순종적인 아내여야 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제게 막대한 유산과 텅 빈 가슴을 남겼습니다. 저는 부유한 미망인이라는 세상의 부러움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 저는 제 인생의 죄수입니다. 저는 진정한 연결과 접촉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제 눈을 들여다보고 걸어다니는 유언장이 아니라 주름진 피부 아래 비명 지르고 있는 여자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60년 인생 동안 저는 효녀이자 현모양처로 제 도리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은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어 이 무생명의 벽돌들을 나눠 갖기만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강남의 이 저택은 사실 제 목을 조르는 황금세장이며 가짜 럭셔리 속에서 저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덤처럼 차가운 공간에서 제가 잿빛 연기처럼 사라질 것만 같았던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제 무덤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흙 냄새와 비릿한 시장 냄새,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야생의 생명력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는 제 통장 잔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200억 원짜리 저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제 눈을 들여다보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가을비가 끈질기게 내려 문틈으로 스며드는 한기가 사람의 마음을 조이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도덕적인 말들로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자식들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돈에 관한 언쟁 사이에서 그 소리는 메마르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자 부촌에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빗물 냄새와 섞인 생선 비린내, 짠 소금기, 그리고 밤부두에 고단함이 묻어있는 냄새였습니다. 제 앞에는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에 한 깁스가 흙탕물로 얼룩진 남루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외투는 거구지만 초라한 그의 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민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복 동생입니다. 15년 만에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어머니 장례식 때였는데 그때 그는 어두운 구석에 서 있었고 아무도 그가 문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불에 타 왼쪽 절반이 녹아내려 피부가 깊은 고랑처럼 수축되고 눈꺼풀이 당겨져 한쪽 눈이 항상 부릅떠 있는 그 얼굴 말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민 도련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큰아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녀석은 수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찬 손으로 코를 막으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집안에 들이세요? 아버지의 1억 원짜리 이탈리아 소파를 더럽히려고 작정했나 봐요. 막내딸도 지지 않고 뒤에서 허공에 향수를 뿌려대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무슨 냄새야.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당장 나가요. 여기는 시장 짐꾼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이웃들이 괴물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 우리 교수 집안을 비웃을 거예요. 재미는 고개를 숙였고 목발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유독가스의 망가진 성대에서 나오는 자갈 긁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폐를 끼치려는 건 아니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요. 다리가 부러져서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창고 구석이라도 좋으니 며칠만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상에서 보낸 마지막 밤을 기억합니다. 항상 도덕적인 척했던 교수는 제 손을 잡고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민이 좀 챙겨줘.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하지는 마. 그때 저는 그것이 형으로서의 마지막 자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과 지식으로 키워진 그의 자식들이 친삼촌을 마치
나병 환자 쫓아내듯 하는 꼴을 보니 이 고귀하다는 핏줄 자체가 역겨워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제가 크게 소리치자 두 자식은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내 집이다. 그리고 이분은 너희 아버지의 동생이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아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괴물을 키우시겠다고요. 집안 풍수를 망치고 우리 명성에 먹칠을 할 겁니다. 저는 자식들을 쳐다보지 않고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린내는 확실히 지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가짜 향 냄새와 차가운 돈 냄새가 진동하는 이 집과는 정반대의 적나라한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흉터가 없는 그의 반쪽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닮았지만 훨씬 더 고생스럽고 진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요, 도련님. 뒤쪽 창고방을 쓰세요. 침대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올 거예요. 재미는 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슴이 아릴 정도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가 절뚝거리며 들어서자 목발 짚는 소리가 주변의 가식적인 화려함에 대한 도전장처럼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제 정신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저주와 협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에 고요함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재민의 크지만 위태로운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어두운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동생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왜 재민을 가문의 흉터라고 부르면서도 제게 그를 돌보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거운 한숨 소리까지. 괴물의 등장은 이 집을 더럽힌 게 아니라 오히려 강남 무덤의 가식적인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민의 존재는 완벽한 유리창에 생긴 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손을 가졌지만 영혼이 썩은 교수 남편과 생선 비린내 나는 손을 가졌지만 묵묵한 심장을 가진 기형의 동생 사이에서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일까 하고 말입니다. 기묘한 욕망이 제 안에 피어올랐습니다. 저 흉터를 만져보고 싶고 저 몸을 조각한 고통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자 성녀 같은 과부의 지위에서 욕망과 해방의 밑바닥으로 저를 이끄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민은 지하 창고에서 두더지처럼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숨소리조차 이 저택의 우아한 공기를 오염시킬까 두려워하듯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녔지만 깁스를 한 다리가 가끔 타일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괴물의 존재는 남편이 죽은 후 3년 동안 이 집에 없었던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처럼요. 부엌 수도꼭지는 몇 달째 물이 새고 있었고 한밤중에 똑똑하고 떨어지는 물소리는 제 인내심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소리 같았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였던 남편은 그런 사소한 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은 펜을 잡고 귀한 책장을 넘기기 위한 것이지 스패너를 잡거나 더러운 기름을 묻히기 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고장 날 때마다 그는 수리공을 불렀고 기다리는 동안 물건 하나 관리 못한다며
저를 곰 같은 여자라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제가 차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을 때 그것 흘리는 물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싱크대 밑을 보니 재민이 아픈 다리를 끌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거친 큰 손이 스패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낡은 걸레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흉측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형수님이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제가 주제넘게 손을 좀 봤습니다. 저는 핏줄이 선 그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멸했던 고장난 수도꼭지를 이 남자는 묵묵한 정성으로 고쳐놓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나갔던 복도 전등, 바람만 불면 덜컹거리던 창문까지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괴물의 손길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몰래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핏빛 같은 저녁 노을이 뒷마당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저는 재민이 뒤편 테라스에서 상의를 벗고 몸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얇은 레이스 커튼 뒤에서 저는 발이 묶인 듯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햇빛 아래서 그의 등을 온전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청은망은의 짐을 짊어져 온 남자의 단단하고 꿈틀거리는 근육이었습니다. 두꺼운 피부 아래서 움직이는 그 근육들은 검붉은 화상 흉터들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파괴된 것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아십니까? 그것은 정형화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칠고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에 항상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지만 침대 위에서는 나약했던 죽은 남편에 비하면 재미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야수 같았습니다. 그날 밤 평생 고개 숙인 아내로 살아온 대가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얼굴을 찌푸리며 마비된 듯한 허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진통 패치한 상자와 파스 한 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밥그릇을 들 때 찡그리는 것을 보았고 계단을 힘들게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교수 남편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나 가보라며 짜증만 냈습니다. 그는 제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개 숙여 피하던 이 괴물 같은 남자는 제 무거운 숨소리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싸구려 박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붙이지 않고 병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싸구려 냄새 속에서 저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서툴지만 가장 진실한 관심을 맡았습니다. 기묘한 성적 호기심이 잿더미 속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친 손이 살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까? 저 흉터들처럼 뜨거울까? 아니면 고귀한 사모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까?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목까지 오는 실크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하얀 어깨가 드러나는 얇은 잠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하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자주 서성거려 어두운 계단에 제 향수 냄새를 남겼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재민이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벽에 바짝 붙어 고개를 돌렸지만 제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무 진액처럼 끈적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원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남자가 향기롭고 우아한 여자 곁에 서게 된 것은 고문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저는 거울 속에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자야, 미쳤어. 너는 교수 부인이고 강남 사모님이야. 기형 짐꾼에게 호기심을 품으면 안 돼.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르게 외쳤습니다. 온기에 너무 굶주렸다고. 가식적인 도덕에 너무 지쳤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안의 혐오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묘한 동질감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모두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유언장이기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는 온전치 못한 얼굴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영혼이, 그는 육체가 불구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더 이상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조용히 앉아 집 뒤편에서 재민이 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망치 소리, 나무 갈라지는 소리, 그의 한숨 소리. 이 모든 것이 유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커져만 갔고 작은 건드림 하나에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남은 한쪽 눈은 전혀 괴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깊은 슬픔과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침묵의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60살 과부의 내면에서 깨어난 욕망이라는 괴물. 저 거친 손이 이 우아한 실크 옷을 찢고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봐주기를 원하는 괴물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밤이 왔습니다. 열병과 잔혹한 진실을 몰고 온 그 밤은 우리를 서로의 품으로 떠밀었고 도덕과 명예라는 가식적인 사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혼이 추위에 녹아내릴 것 같은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얼음 구덩이로 등을 떠미는 기분을 아십니까? 그날 밤 서울은 천지개벽할 듯한 분노에 잠겼습니다. 비바람이 저택의 값비싼 강화 유리를 연신 때려댔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버림받은 영혼들의 절규 같았습니다. 그 넓고 차가운 공간 한가운데 저는 거대한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차의 뼛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에 신경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병은 밤손님처럼 예고 없이 잔인하게 닥쳤습니다. 30쿠션 보도. 머리는 빙빙 돌았고 숨 쉴 때마다 바위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따뜻한 엄마 소리를 기대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저 중요한 파트너랑 회의 중이에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라고요. 급한 거. 아니면 내일 얘기해요. 아참. 진명의 이전 서류 꼼꼼히 보고 빨리 서명해주세요. 끊어진 전화기 소리는 밖의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죽어가는 엄마의 목숨보다 더 무겁구나. 저는 다시 막내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제 쌈짓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주곤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 엄마. 나 지금 스파야.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몸 안 좋으면 약 챙겨 드시거나 주치에 부르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노인네는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지 맨날 그렇게 유난 떨지 마시라고요. 끊어요. 사우나 들어가야 해. 힘이 빠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에서 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버려질 때만 눈길을 받는 낡은 가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때의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통증이 되어 제 목을 졸랐습니다. 핏줄들의 냉대 속에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익숙한 목발 소리였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는 깁스한 다리를 끌며 힘들게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유령처럼 나타났지만 그의 눈은 자식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당혹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그의 걸걸한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자식들처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거칠고 투박한 손을 제 이마에 얹었습니다. 시원함을 갈구하던 제 피부가 그 손에 닿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부드럽지 않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진짜 온기, 기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하얀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재미는 말없이 수건을 짜서 제 이마와 목, 두 팔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크리스털을 만지듯 조심스러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고 약 드세요. 저는 그가 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보고 놀랐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전복의 바다 향이 코끝을 찔러 제 안에 남은 생명력을 깨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30년을 함께 산 존경하는 교수 남편은 제가 아플 때 라면 하나 끓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파스 냄새가 머리 아프다고 인상을 찌푸리며 도우미에게 맡기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쫓아내려 했던 재민만이 제가 소금을 적게 넣고 파를 많이 넣은 전복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제 등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졌습니다. 얇은 옷 너머로 이 남자의 힘차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괴물의 심장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겪고도 선함을 잃지 않은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크고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작은 숟가락을 떨며 쥐고는 식혀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팔에 있는 화상 흉터들을 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검붉은 흉터들. 몽롱함과 약해진 마음 탓인지 더 이상 그 흉터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온 한 인간의 증명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삼킨 죽 한 숟가락마다 영양분뿐만 아니라 평생 놓치고 살았던 감정, 바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소리를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일렁이는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고독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손을 뻗어 재민의 흉터투성이 팔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저 혼자 두지 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재민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저에게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빼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나무라도 잡듯 매달리는 저를 두고 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혼미한 와중에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가웠어? 재민은 침묵했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그의 성한 반쪽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비싼 침대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손을 제 손 위에 포개어 감싸주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보호였습니다. 잔혹한 대비였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저택을 찢어밟길 듯 포효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부유하지만 공허한 과부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기형의 남자가 보이지 않는 강렬한 끈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뛰는 맥박이 뜨겁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의 이 접촉은 기묘하게도 성스럽고 동시에 육감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남 사모님이 아니었고 그도 더 이상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밤에
서로를 데워주는 외로운 두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리며 눈을 떴을 때 그가 침대 옆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사회는 낭떠러지라고 부르겠지만 제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흉터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조약돌처럼 거칠지만 제가 낳은 자식들이 등을 돌렸을 때 저를 이 세상에 붙들어준 유일한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아침. 햇살이 두꺼운 실크 커튼을 뚫고 들어올 때 저는 몸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게 깨어났습니다. 재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싸구려 담배 냄새와 바다 냄새가 이 방에 우아하지만 영혼 없는 라벤더 향을 깨뜨리며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급 흑단 화장대 위, 샤넬 향수병, 바로 옆에 낯선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져서 색이 바랜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새벽에 급히 나가다가 실수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첩에서는 곰팡이 냄새, 어두운 지하실과 바람 부는 부두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박하고 빗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재미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마치 그의 피부에 새겨진 흉터처럼 위태롭고 아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읽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오늘 형수님이 벚꽃색 원피스를 입고 정원 나무 아래 서 있었다. 형수님이 웃자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었다. 형님은 참 운이 좋다. 나는 비천한 운전기사일 뿐 백미러로 훔쳐볼 수밖에 없다. 형수님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나는 형수님 발밑에 진흙일 뿐이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보라색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남자는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종이 위에서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고통스러운 숭배를 담아 불렀습니다. 계속 넘기다 보니 15년 전 운명의 밤. 우리 집안의 대형 창고 화재 사건에 대한 경악스러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재미는 괴물이 되었고 제 남편은 희생적인 교수라는 명예를 얻어 정점에 올랐던 사건입니다. 형님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했다. 형님이 감옥에 가면 집안 명예가 다 떨어지고 교수 자리도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형님은 무릎 꿇고 빌면서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니 사회가 쉽게 용서할 거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형이라서가 아니라 형님이 모든 걸 잃으면 형수님이 고생하니까. 나는 모욕을 견딜 수 있지만 형수님은 비단결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존경했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평생 냉대 속에서도 참아왔던 남편이 사실은 겁쟁이였고 동생의 인생을 약탈한 자였습니다. 그는 재민을 대신 감옥에 보내고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했다는 누명을 씌워놓고 자신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의 진실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싸구려 물건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고 미쳤다고 했다. 그들은 모른다. 나는 형수님 때문에 뛰어들었다. 형수님이 창고 사무실에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나무 상자가 있다고 울면서 말했다. 나는 형수님이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를 잃게 할 수 없었다. 불타는 석가래가 내 등을 덮칠 때 나는 오직 상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살이 타들어가고 독한 연기에 눈이 멀어갔지만 내 품 안의 상자가 무사해서 행복했다. 형수님은 형님 손에서 상자를 받았다. 형수님은 형님이 구한 줄 안다. 감동해서 형님을 안고 우는 형수님을 보면서 나는 이 화상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제 어머니의 보석함과 낡은 사진들. 저는 남편의 그 용기에 항상 감사해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서 제 청춘을 바쳐 보상하고 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더러운 연극이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든 건 재민이었습니다. 저를 웃게 해주려고 그 끔찍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바로 재민이었습니다. 그 등 뒤에 흉터들, 일그러진 얼굴,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았고 위선적인 남편 편에 서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비싼 보석을 걸친 우아한 부인이지만 영혼은 썩고 눈먼 여자였습니다. 저는 교수 옷을 입은 괴물을 사랑했고 괴물의 탈을 쓴 천사를 경멸했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글자가 제 오만함에 대한 따귀 같았습니다. 재미는 수산시장의 추운 겨울밤과 흉터가 당기는 고통에 대해 썼지만 모든 페이지의 끝은 저의 평안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고 제게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들의 모욕을 견디며 두더지처럼 사는 것을 오직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기 위해 감내했습니다. 제 안의 연민은 사라지고 폭발적인 사랑과 숨 막힐 듯한 안타까움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진정으로 아껴준 사람을 놓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상해주고 싶고 그 상처투성이 몸을 안아주고 싶고 저 대신 고통을 짊어진 그 화상 자국에 입 맞추고 싶은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재민의 냄새가 살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흉터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할 시간, 그가 받아 마땅한 공정함을 돌려줄 시간이 부족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다시 시계 종소리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라는 북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고상한 과부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저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찾은 여자의 굴복으로서 저의 괴물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쇠사슬을 끊으려는 자에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교육의 완벽한 산물인 제 자식들은 막대한 유산과 그들 사이의 유일한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이 과부가 자신의 괴물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날은 제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과 덕이 가득 찼다고 축복하는 날이죠. 하지만 꽃과 양주, 겉만 번지르르한 축사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저는 도살대 위에 오르기 전 화려하게 장식된 재물돼지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학계와 재계 거물들을 초대했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손님들에게 아양을 떠는 며느리를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진주 목걸이를 고쳐주었지만 눈은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방구석 금고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표정 좀 펴세요. 오늘은 어머니의 중요한 날이고 저희가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아, 케이크 자르고 나서 남편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미루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저는 짙게 화장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뒤편의 어두운 부엌을 향해 있었습니다. 재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그에게 본관에 절대 나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도련님 얼굴 좀 보세요. 오늘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애들 기절시킬 일 있어요. 부엌에서 남은 밥이나 드시고 잔치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명문가에 숨겨야 할 흉터라는 것을 알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파티는 크리스털 잔 부딪히는 소리, 부동산과 유럽 여행에 대한 시끌벅적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대현이는 단상에 올라 아버지의 유산 계승과 효심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가 짓거리는 것을 보며 끓어오르는 경멸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죽은 아비의 시신과 어미의 고독을 이용해 성공하고 인자한 남자의 이미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참을성의 한계는 제가 끔찍이 아끼는 5살 빼기 손자가 고양이를 찾으러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파티장의 평온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이 싱거운 국을 마른 흰 밥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일그러진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 기절할 듯 울었습니다. 괴물이야. 우리 집에 괴물이 있어. 아빠 살려줘. 아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전후 사정도 재민이 얼마나 피하려 했는지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민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고 재민의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밥버러지 같은 괴물 새끼가. 내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지. 우리 어머니 잔칫날 망치고 내 아들 평생 악몽 꾸게 만들 작정이야. 재민은 강한 뺨을 맞고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와 흩어진 밥알과 섞였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려고. 당장 꺼져.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대현이가 고함을 치더니 저를 보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보셨죠며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런 인간 집에서 키우면 부정 탄다고요. 당장 유원장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인간을 저기 시골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여긴 이런 병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귀빈들은 탐색하는 눈빛으로 혹은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재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억눌러 왔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달래러 가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6단 케이크와 유언장 서류가 놓인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과장창. 저는 있는 힘껏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 비싼 카펫 위로 와인이 쏟아지는 소리가 자유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방 전체가 진동했고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유언장 서류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 장례식 꽃가루처럼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대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은 분명 불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짝! 장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방 안이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놈은 당황하여 얼굴을 감싸쥐고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치셨어요. 이 괴물 때문에요. 꺼져야 할 건 너희들이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식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너희가 즐기고 내가 죽어서 재산 나눠 갖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피와 눈물로 이 집을 지켰다. 너희가 괴물이라 부르는 저 남자가 너희 어미 목숨을 구한 유일한 사람이고 이 무덤 같은 집에 온기를 남겨준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썩 꺼져라. 파티는 끝났다. 이 순간부터 내게 자식은 없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 여자일 뿐이다. 손님들은 경악하며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울고불고 아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저주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민이 아픈 다리를 끌며 찢어진 가방을 들고 빗속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제가 편안해지도록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틀렸어, 재민 씨.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갈 거야. 저는 자식들이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우산도 지갑도 거추장스러운 진주 목걸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하얀 빗속으로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쫓아 달렸고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에 고상한 과부 가면을 씻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짙은 빗줄기 속에서 유령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 사이로 버스 정류장에 홀로 무너져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뒤에서 그의 흉터투성이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빗물과 섞였습니다. 짜지만 달콤했습니다. 가지 마요, 재민 씨. 나를 그 차가운 집에 혼자 두지 마요. 갈 거면 나도 데려가요. 재민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당황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미치셨어요. 저는 괴물입니다. 제가 형수님을 더럽힐 겁니다. 아니요. 저는 젖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저 안에 있는 인간들이 괴물이지. 난 저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손에 온기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차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여관과 붉은 넌사인이 있는 곳으로요. 그곳은 제가 진짜 여자로서 살게 된 첫 밤이자 유일한 밤의 시작이 될 곳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을 벗어던진 저는 추위와 갈망에 떨고 있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가을 우박 같은 빗방울이 정수리에 꽂히는 느낌을 아십니까? 그것은 머리카락만 적시는 게 아니라 비싼 화장을 지워버리고 수십 년 공들여 꾸민 귀부인의 태도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저는 유리 감옥을 탈출한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명품 하이힐에 발 뒤꿈치가 까지고 긴 드레스가 길가 자풀에 걸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의 고함 소리, 며느리의 욕설이 뒤에서 점점 작아지더니 천둥 소리 속에 사라졌습니다. 재민이 보였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좁은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넓지만 고독한 그의 등이 하얀 빛 속에서 흐릿했습니다. 그는 짐꾼 옷 몇 벌이 든 찢어진 비닐봉지를 발치해 두고 아무도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못하게 어둠 속에 녹아들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을 때 흠뻑 젖은 옷 너머로 강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바위처럼 굳었다가 이내 떨렸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빗물 냄새, 담배 냄새, 특유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이상하게도 저택의 그 어떤 장미 오일 냄새보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미치셨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저는 그의 흉터투성이 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기, 이 빗속에서야 나는 비로소 사람이에요. 나를 데려가줘요, 재민 씨. 어디든 좋아요. 그곳만 아니라면. 우리는 늦은 시각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와이퍼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흉터들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까칠하고 딱딱했지만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한 남자의 삶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버스는 화려한 강남과 고층 빌딩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에서
붉은 넌사인이 켜진 낡은 여관들이 나타나는 가난한 외곽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나 불륜 커플들이 찾는 싸구려 여관 앞에 멈췄습니다. 문 위에 걸린 넌사인이 빈 방이라는 글자를 피곤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곰팡이 냄새, 싸구려 세제 냄새, 궁핍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졸고 있던 여관 주인 할머니는 젖었지만 비싼 드레스를 입은 중년 부인과 절뚝거리는 기역 남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턱짓하며 녹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방은 숨 막힐 듯 좁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 낡은 TV, 뒤편 쓰레기장이 보이는 창문 하나. 하지만 제게 지금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교수 남편의 그림자가 없고 불효자들의 요구가 없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비바람이 썩은 나무 창문을 계속 두드려 우리를 세상과 고립시켰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뿜어내는 열기는 끈적했습니다. 재미는 방구석에 서서 침대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큰 손을 맞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밖에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의 얼굴 반쪽을 덮은 깊은 흉터를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되는데. 제가 나가서 먹을 거라도 사올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너무 팽팽해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흉터진 뺨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는 움찔하며 물러나려 했지만 제가 꽉 잡았습니다. 나를 봐요, 재민 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고개를 들어 성한 한쪽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괴물의 흉폭함은 없었고 오직 말없는 사랑, 끈질기고 지독하게 아픈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 나 대신 이 흉터들을 짊어졌어. 그런데 나는 15년 동안 당신을 어둠 속에 살게 했어. 오늘 밤, 나는 당신의 형수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빚진 여자일 뿐이에요. 저는 남편이 제 인내심에 대한 보상으로 준 마지막 선물인 진주 목걸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던지자 진주가 타일 위에서 튀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도덕적 규칙들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싼 크림으로 관리받은 제 손으로 그의 목에 솟은 힘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뜨거웠고 제가 알지 못했던 야생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억눌린 갈망이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는 껍질 아래서 원초적이고 강력하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욕망과 해방의 냄새가 찼습니다. 밖에서 사회는 저를 타락한 여자라 부르고 자식들은 미친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구려 방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남자의 적나라한 진실을 만지기 직전의 격한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붉고 흐릿한 넌 불빛 아래 그의 흉터투성이 맨등이 드러났습니다. 고통을 조각한 작품 같았습니다. 재민 씨, 다 보여줘요, 당신의 모든 것을. 저는 빗물 냄새가 섞인 숨결을 그의 귀에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재민은 목구멍으로 짐승의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고 거친 팔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아 바위처럼 단단한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추격전이었고 30년 동안 위선이라는 무덤 아래 묻혀있던 갈망의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추한 방에 서서 육체와 영혼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우리는 차가운 물살 속에서 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 여관의 어둠 속에서 저는 부유한 과부의 식물인간 같은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탈출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만져도 될까요? 곰팡이 냄새 진동하고 벽에는 붉은 넌 불빛이 춤추는 이 방에서 말이에요. 저는 비바람의 한기로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낡은 셔츠 단추를 만졌습니다. 그는 버려진 청동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저는 그의 가슴 근육 하나하나가 으르렁거리는 짐승을 억누르듯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리자 붉고 희미한 빛 아래 그의 맨몸이 드러났고 생전 처음으로 저는 잔혹한 아름다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재민은 황급히 크고 거친 손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가슴에 쭈글쭈글한 살점을 가렸습니다. 그는 썩은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여기 온 걸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다가가 두 몸 사이의 마지막 공간을 없앴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그의 두 손을 잡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마주 보게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넌 불빛이 그의 어깨에 있는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와 허리까지 이어진 검푸른 피부를 비췄습니다. 15년 전 제 유품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든 결과였습니다. 이 빛 아래서 그것들은 전혀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삶의 무늬이자 불과 모욕 속에서 단련된 침묵의 사랑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가슴에 있는 가장 큰 흉터를 부드러운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그가 몸을 떨며 고통스러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이 남자에게 바친 제 첫 키스는 입술이 아니라 흉터 위였습니다. 저는 쪼그라든 어깨와 심한 화상으로 딱딱해진 팔에 키스했습니다. 빗물의 짠맛과 노동하는 남자의 짙은 땀 냄새가 코를 찔러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모든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흉터가 아니에요, 재민 씨. 저는 그의 피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를 위해 딴 훈장이에요. 이 화상 자국 하나하나가 반평생 제가 눈멀어 듣지 못했던 사랑 고백이에요. 재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남자의 뚝뚝 끊어지는 쇳소리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 박인 그의 거친 손이 서툴지만 소중하게 제 피부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꿈인 것처럼 60살 과부의 피부가 그가 숭배하던 20살의 하얀 동백꽃인 것처럼 만졌습니다. 이 접촉은 남편과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교수 남편은 의무감으로 차갑고 빠르게 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손길 하나하나는 저를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와 엉덩이를 스치고 제 눈가의 주름에 멈췄습니다. 그는 그곳에 부드럽고 정중하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이나 짐꾼이라는 지위의 장벽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판단이나 세상의 독설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기워주려는 두 상처 입은 영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좁은 침대로 쓰러질 때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쪽으로 당겨 그의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3년 된 과부와 20년 동안 짝사랑해온 기억 남자의 억눌린 갈망이 만나 창밖의 폭풍우보다 더 거센 마음의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격정적이고 급박했지만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담배 냄새와 야생적인 남성미를 풍기며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나무 껍질 같은 거친 손이 제 살을 문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터의 거친 감촉이 제 부드러움에 닿아 육감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몸이 섞이는 곳에서 퍼지는 전율이 200억 원짜리 저택의 냉기를 몰아내고 불효자들의 모욕을 씻어냈습니다. 이 누추한 여간의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젊어졌고 사랑받고 있으며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방 안의 신음과 거친 숨소리에 배경음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서로를 붙잡는 익사자들처럼 엉켰습니다. 그 어우러짐 속에서 재민이 제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순자야. 내 순자야. 내일이 종말이라 해도 온 세상이 등 돌리고 제 얼굴에 침 뱉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안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싸구려 넌 불빛 아래서 저는 괴물의 품 안에서 제 영혼을 찾았습니다. 그 흉터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방교향곡의 음표들이 되었습니다. 정사 후에 파도가 지나가고 나른함과 평온함이 남았을 때 저는 그의 다부진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저는 재민의 온전치 못한 반쪽 얼굴을 쓰다듬으며 행복의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뜨거운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덕을 핑계로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외곽의 짙은 안개를 채 걷어내기도 전에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짧은 평화를 찢었습니다. 엄마, 당장 나오세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고요. 대현이의 고함이 복돼 울렸고 막내딸의 구두 발소리와 며느리의 욕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마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200억 유산을 노리고 예전부터 붙여둔 사설 탐정 덕분이겠지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공포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찢어진 셔츠를 챙겨 입으며 떨리는 손으로 본능적으로 저를 가리려 했습니다. 형수님, 도망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이런 꼴을 놈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앉혔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 씨,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요. 어젯밤 나는 죽었어요. 당신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구겨진 실크 드레스를 천천히 입고 우아하게 올렸던 머리를 풀어 몇 가닥 헝클어지게 두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붉어진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달려들어 재민의 뺨을 또 때리려 했지만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친삼촌이랑 자요. 그것도 아버지 제삿날에. 세상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부를지 알아요. 폐륜이야. 음탕한 여자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놈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을 거라고요. 대현이가 눈에 핏발을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딸은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눈으로 싸구려 여관방을 훑었습니다. 맙소사, 엄마 꼴 좀 봐. 교수 부인 명예를 팔아서 이 더러운 침대에서 괴물이랑 뒹굴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수치스러워요. 저는 동요 없이 다 들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지키려고 도덕을 들먹이는 인간들이 우스웠습니다. 다 말했니? 제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묻자 그들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작은 테이블로 가서 비싼 핸드백을 집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지. 대현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가 사라지고 극도의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매매 계약서. 어머니, 강남 저택을 지난주에 파셨어요. 그리고 전액을,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와 재민 씨에 대한 진실을 안 직후에 투자회사에 팔았다. 200억 원. 그 돈의 80%. 그러니까 160억 원을 화재 피해자와 버림받은 장애인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도록 이체 서명했다. 지난 15년 동안 나의 침묵과 무지에 대해 속죄하는 값이다. 엄마, 미쳤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장한 얼굴이 돈이 아까워 일그러졌습니다. 560억? 그건 우리 돈이에요. 무슨 권리로 남한테 줘요? 너희 돈.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가 그 돈을 위해 뭘 했지? 내가 죽어서 찢어갖기만 기다렸잖아. 나머지 20%는 내 개인 계좌에 넣었다. 그건 너희가 설계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생을 살기 위한 돈이다. 저는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 재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을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교수 부인이 아니다. 돈만 아는 자식들의 엄마도 아니다. 그 집도 없고 가짜 명예도 없다. 소송을 걸든 내가 타락한 여자라고 온 세상에 떠벌리든 마음대로 해라. 상관없다. 저는 화장품 파우치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우아한 올림머리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마지막 사슬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실크드레스를 벗고 어젯밤 길가 가게에서 몰래 산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싸구려에 천박하다고 했던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관방을 나서며 막대한 유산을 잃고 울부짖으며 저주하는 자식들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비 온 뒤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맑고 달콤했습니다. 재민이 낡고 녹슨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저랑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와 바람부는 어촌뿐입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타 그의 단단하고 상처투성이인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저를 위해 불길을 견뎌낸 등에 얼굴을 댔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재민 씨. 당신과 이 오토바이만 있으면 돼요. 우리 바다로 가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아침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국도를 질주하며 화려하지만 거짓된 서울을, 냉혈한 자식들과 200억짜리 무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바람이 제 짧은 머리칼을 흩날렸고 가슴속에 자유가 차올랐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타락한 여자라 부를 것입니다. 자식들은 미친 엄마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라지요.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산 걸로 충분합니다. 남은 세월은 오직 괴물의 작은 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괴물은 세상 어떤 점잖은 인간보다 저를 사랑할 줄 아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흉터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운명의 키스 자국만을 볼 뿐입니다.